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붉은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호텔 대연회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샴페인 잔이 동시에 멈췄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죠. 청소하러 온 거 아니야? 누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여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25년 전 그녀를 내쫓았던 평창동 사모님 최희경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 당장 내보내요. 하지만 여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파티장을 갈라놓는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이 작업복 차림의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멋진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1985년 6월의 어느 새벽 이선옥은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창동 저택 다락방의 작은 방. 여름인데도 냉방은커녕 선풍기조차 없는 그곳에서 선옥은 땀에 젖은 채 일어났죠. 20살이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나이에 그녀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늙도록 허락받지 못한 채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선호가 일어났어? 5시까지 밥상 차려야 한다고 어제 말했잖아. 최희경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들어왔어요. 잠에서 깬 지 30초도 안 됐는데 벌써 호통이었습니다. 선옥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계단을 내려갔죠.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서 거울을 스쳤어요. 거기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죽어 있었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어요. 20살인데 40처럼 보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일이 시작됐어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 12가지를 상에 올렸죠. 최희경 여사는 매일 아침 정갈한 한정식을 요구했습니다. 김치 하나라도 국물이 많으면 난리였어요.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렇게 물러? 죄송해요. 다시 꺼내 올게요. 다시? 뭘 다시 꺼내? 그냥 너나 먹어. 어차피 너 같은 애들 입맛엔 이게 맞을 거 아냐?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는 순간 더 긴 설교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썩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신맛이 목구멍을 찔렀지만 삼켰어요.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음식 버리면 안 되지. 오전 7시 강진우 사장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선옥을 힐끗 쳐다봤죠. 너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했더라. 서재에 먼지 그대로야. 제가 확인하고 닦았는데. 닦았다고? 내가 본 건데도 거짓말을 해? 이것들이 말이야. 요새는 일도 대충 하면서 돈은 꼬박꼬박 받으려고만 해.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서재를 닦았어요. 책장 하나하나 책등까지 먼지를 털었죠. 그는 자세히 보지도 않았으면서 괜히 트집을 잡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최희경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이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선옥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내왔죠. 어머, 희경아. 아직도 이에 쓰고 있어? 한 여자가 선옥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요새 젊은 애들은 이런 일 안 하잖아. 시골에서 온 애들이라도 써야지.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손님 앞에서 이렇게 남루한 차림으로 선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가구처럼 평가받으며 그녀들은 선옥이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옥아, 빨리 안 나가고 뭐해? 최희경이 손을 휘저으며 쫓아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설거지, 화장실 청소, 침대 정리, 빨래, 점심 준비, 설거지, 다림질, 저녁 장보기, 저녁 준비, 설거지, 바닥 청소. 밤 10시가 되어서야 선옥은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월급은 45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일하면 시급이 900원도 안 됐죠. 그것도 늘 제때 받지 못했어요. 선호가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이번에 생활비가 오버됐어. 알지? 내가 먹고 자는 게 다 돈인데 조금 참아줘야지. 최희경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옥의 가족은 시골에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동생 학비를 보내야 했고 아버지 병원비도 필요했죠.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할 형편도 안 됐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옥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책장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어요. 먼지를 털려다 손이 닿은 거였죠. 책장 제일 위 아무도 보지 않던 자리에 꽂혀 있던 책. 한국의 도자기 예술. 선옥은 그 책을 주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고려청자 사진이 있었어요. 은은한 비추색이 형광등 아래에서도 빛났죠.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1000년 전 장인의 손길이 남긴 문양이 있었습니다. 국화, 연꽃, 구름. 그 섬세함에 선옥은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구나. 그녀는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굴욕과 모욕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몰랐던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말이죠. 선호가, 뭐해? 청소 끝났어? 최희경의 목소리에 선옥은 황급히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뭔가가 남았어요. 그날 밤 선옥은 다락방에서 그 책을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죠. 흙을 만지는 꿈을, 도자기를 빚는 꿈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에야 그녀의 진짜 시간이 시작됐어요. 다락방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예술 그 책을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최희경이 눈치채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하지만 선옥은 머릿속에 그 책의 모든 페이지를 새겨두었습니다. 고려청자의 은은한 비색, 조선백자의 순백, 분청사기의 소박한 아름다움.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어요. 선옥은 시장 한쪽 헌책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500원짜리 도자기 관련 잡지를 찾아냈죠.
점심값을 아껴서 샀습니다. 아가씨, 이런 거 왜 사요? 도자기 공부하세요? 헌책방 주인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예뻐서요. 선옥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이렇게 끌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책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밤마다 선옥은 공부했습니다. 도자기의 역사, 가마의 종류, 유약의 성분, 문양의 의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낡은 국어 사전을 뒤적였어요. 한자를 몰라서 한참을 헤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선옥의 다락방 벽에는 잡지에서 오려낸 도자기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려청자 매병, 조선백자 다랑아리, 분청사기, 박지철아문 편병. 밤마다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선옥은 꿈을 꿨죠. 언젠가는 나도 저걸 직접 볼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낮 시간은 여전히 지옥이었어요. 선옥아,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어. 변기의 때가 그대로잖아. 마루 왁스칠 다시 해. 이게 뭐야, 얼룩투성이잖아. 너 요새 일 대충 하지? 밤에 뭐 하길래 맨날 졸려? 최희경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선옥이 조금이라도 멍하니 있으면 바로 호통이었죠. 하지만 선옥은 견뎠어요. 밤의 공부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희경의 시누이가 방문했어요. 그녀는 골동품 수집가로 유명했습니다. 거실 탁자에 오래된 청자 향로를 꺼내놓으며 자랑했죠. 언니, 이거 봐요. 고려 청자 향로래요. 경매에서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최희경이 감탄하며 향로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옥은 그 옆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선옥의 눈이 향로에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책에서 본 고려 청자와 달랐습니다. 유약의 색이 너무 선명했고 굽의 모양이 어색했어요. 문양도 고려시대 특유의 섬세함이 없었죠. 저기, 죄송하지만 선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어요. 뭐, 내가 왜? 최희경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이미 입을 열어버렸어요. 이거 진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희경의 시누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고려청자는 유약이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굽의 모양은 근대에 만든 방식이고요. 문양도. 닥쳐. 내가 도자기를 뭘 안다고. 가정부 주제에. 최희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도 의심이 들었던 모양이었죠. 다음 날 시누이는 향로를 감정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선옥의 말대로였어요. 1960년대에 제작된 모조품. 3천만 원이 물거품이 된 거죠. 이게 다 선옥이 때문이야. 최희경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시누이의 창피함이 곧 자신의 창피함이었으니까요. 당장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저번 달 월급이. 무슨 월급? 우리 집안 망신시킨 주제에 월급을 받아. 당장 나가지 못해. 선옥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3년 넘게 일했지만 받지 못한 돈만 2개월 치였어요.
하지만 최희경은 경비를 불러 선옥을 밖으로 내쫓았죠. 가방 하나 들고 평창동 골목에 선 선옥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보내지 못한 지 2달째였으니까요. 선옥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향했어요. 서울역 쪽으로. 그날 밤 선옥은 가방을 꼭 껴안고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가방 속에는 그녀가 3년간 모은 도자기 관련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권 남짓. 선옥의 전 재산이었죠. 최소한 이것만은 지켰어. 선옥은 책들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이 책들이, 이 지식이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첫날 밤을 보낸 선옥은 이틀째 되는 날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15만 원. 화장실과 부엌이 공용이고 방 크기는 2평도 안 됐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다음 날부터 선옥은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아줌마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하루에 2~3곳을 전전하며 번 돈은 하루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밤만큼은 달랐어요. 고시원 형광등 아래에서 선옥은 여전히 책을 펼쳤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눈만큼은 살아있었죠. 청자의 비색은 철분 함량과 환원염 소성에서 나온다. 선옥은 노트에 빼곡하게 필기했습니다. 복사비가 아까워 낮에 도서관에 들렀을 때 베껴 적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옥의 노트는 5권째로 접어들었어요. 도자기 종류, 시대별 특징, 가마터 분포, 문양 해석. 그녀만의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장이 물었어요. 아가씨, 맨날 책 들고 다니던데 무슨 공부해요? 도자기 공부해요. 주방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자기, 그거 배워서 뭐해? 돈이나 돼요? 선옥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냥 좋아서요. 보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주방장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상관없었어요. 그녀에게는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석 달 후 선옥은 청계천 헌책방 골목에서 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강진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 보고서 정가 5만 원짜리를 3,000원에 파는 거예요. 닳고 찢어졌지만 내용은 온전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진짜 3,000원이에요? 선옥은 그날 저녁을 굶고 그 책을 샀습니다. 밤새 읽으며 감탄했어요. 발굴 과정, 유물 분석, 복원 기법.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경이로웠죠. 나도 언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6개월이 지났을 때 선옥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슨트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학력 제한은 없었어요. 다만 도자기 전문 지식이 필요했죠. 선옥은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 그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갔어요. 손때 묻은 노트 5권을 가방에 넣고 이선옥 씨, 학력이 고졸이시네요. 관련 전공도 아니고 면접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독학?
얼마나요? 3년 넘게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믿지 않는 얼굴이었죠. 그때 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결정적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선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기쁨과 눈물로 배우고 익힌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놀라움 그리고 존중. 선옥은 합격했습니다. 월급 80만 원.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선옥은 다시 해고됐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도슨트들이 고졸 출신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한 거였죠. 선옥은 또다시 길거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에게 진짜 실력이 있다는 것을. 11월 서울역은 여전히 선옥의 피난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해고된 후 한 달째 그녀는 다시 그곳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이력서 20장이 들어 있었지만 면접은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학벌도 배경도 인맥도 없는 그녀에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선옥은 벤치에 앉아 도자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며 60대 여성이 관심을 표했어요. 그가 지금의 선옥을 만든 한정숙 교수였어요. 강진가마터 발굴의 책임자인 학자였죠. 짧은 흰머리, 두꺼운 안경, 낡은 등산복 차림.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죠. 흙대가 지워지지 않은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키며 이런저런 질문을 해서요. 신한 청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유물이 뭐라고 생각해요? 청자 양각 연판문 완이요. 단순해 보이지만 연꽃잎 하나하나의 곡선이 살아있어요.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진 흔적이 느껴져요. 한정숙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정숙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대학원? 아니요. 독학이요. 책으로. 독학? 얼마나? 5년 정도요. 매일 밤. 한정숙 교수는 한참 동안 선옥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처음으로 누군가 선옥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뭐해요? 저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럼 나랑 같이 갈래요? 내일 아침 발굴 현장 가는데 보조 인력이 필요해요. 학벌 안 봐요. 대신 흙을 사랑해야 하고 허리 아파도 견딜 수 있어야 해요. 선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굴 현장. 그녀가 책으로만 보던, 꿈으로만 그리던 그곳.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 눈빛 봤어요.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선옥은 서울역 앞에 섰습니다. 한정숙 교수가 낡은 봉고차를 몰고 왔어요. 뒷좌석에는 삽, 붓, 재, 줄자 같은 도구들이 가득했죠. 타요. 충주까지 3시간 걸려요. 차 안에서 한정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발굴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려시대 가마터인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둘이서 해야 해요. 힘들 거예요. 괜찮아요. 저 힘든 거 익숙해요. 선옥이 대답했습니다. 한정숙 교수는 백미러로 선옥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겠네요.
당신 손 봤어요. 일 많이 한 손이더라고요. 선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가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온갖 일을 하며 만들어진 손이었어요. 충주 발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터, 자풀이 우거진 그곳에서 한정숙 교수가 말했어요. 이 땅 밑에 1000년 전 사람들이 도자기를 구웠던 가마가 있어요. 선옥은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흙더미.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자, 이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에요. 책으로 배운 건 시작일 뿐이에요. 흙을 만지고 유물을 읽고 역사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한정숙 교수가 삽을 선옥에게 건넸습니다. 선옥은 그 삽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묵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선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인생이. 충주 발굴 현장에서의 첫날, 선옥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붓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채로 흙을 거르는 작업.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정숙 교수가 선옥을 불러 작은 도자기 파편을 보여주자 선옥은 햇빛에 비춰보고 손끝으로 질감과 태토를 느끼며 분석했어요. 한정숙 교수는 한참 동안 선옥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유물을 읽는 재능. 그날 밤 비닐하우스 안에 펼쳐진 간이 침낭에서 한정숙 교수는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으나 흙을 사랑하고 유물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주겠어요. 선옥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부터 선옥의 진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정숙 교수는 혹독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고, 밤에는 그날 발굴한 유물을 정리하며 공부했죠. 한정숙 교수는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유물과 대화하는 법, 역사를 존중하는 법, 과거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어요. 선옥은 한정숙 교수를 따라 전국의 발굴 현장을 다녔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선옥은 이미 혼자서도 발굴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어느 날 강진 가마터에서 선옥은 특별히 진한 비색청자 파편들을 발견하고 이 가마터가 왕실 전용 가마였다는 가설을 제시했어요. 한정숙 교수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러고는 선옥에게 논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학위 없는 독학 연구자의 길이 시작된 거죠. 선옥의 논문 강진 가마터 비색청자 생산 기법 연구가 한국고고학회지에 실렸어요. 학계가 놀랐습니다. 고졸 출신, 독학으로 공부한 연구자가 이런 수준의 논문을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 이후 선옥은 5년간 발굴 현장을 누비며 독학 연구자로 성장합니다. 강진 가마터에서 분청사 기백자 과도기 유물을 발견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교토학회에서 영어로 발표의 기립박수를 받게 되었지요. 학위 없는 독학자라는 사실에 학계는 충격을 받지만 한정숙 교수는 그녀를 진짜 연구자로 인정해 주었어요. 2000년 가을 한정숙 교수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요.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한정숙 교수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선옥아, 병원 말고 집으로 갈래. 선옥은 한정숙 교수를 모시고 서울 성북동 작은 한옥집으로 갔습니다. 12년 전 서울역에서 만난 그날부터 선옥의 스승이었던 분, 엄마처럼, 언니처럼 인생의 전부였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선옥은 교수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죽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책을 읽어드렸어요. 밤이면 교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그 거칠고 투박한 손, 평생 흙을 만지던 손이 이제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한정숙 교수가 통장을 선옥에게 건네며 말했죠. 여기 60억 있어. 평생 모은 거야. 연금이랑 강연료, 책인세. 이걸로 재단 만들어. 문화유산 보존 재단. 학벌 없어도 돈 없어도 꿈 있는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해줘.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밖에 없어. 내가 12년 동안 지켜봤잖아. 당신은 할 수 있어. 한정숙 교수는 기침을 하며 계속 말했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집안이 부유해서 공부할 수 있었지. 근데 당신은 달랐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 나처럼 운 좋은 사람만 연구하는 세상 만들지 마. 2001년 1월 선옥은 한정숙 문화유산 보존재단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0억으로 시작하는 재단. 하지만 선옥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60억으로는 부족해. 제대로 하려면 최소 100억은 있어야 해. 선옥은 후원자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발굴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학회에서 알게 된 교수들, 기업문화재단 담당자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삼성전자 문화재단이었습니다. 담당 이사가 선옥을 맞았어요. 이선옥 선생님, 논문 잘 봤습니다. 근데 재단 설립이요? 경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15년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사업 계획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선옥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밤새워 작성한 100페이지짜리 계획서였어요. 발굴 현장 지원, 연구자 양성, 유물 복원,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죠. 이사는 한참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5억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한 대기업 회장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 선생, 솔직히 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재단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경영 경험도 없고 학벌도. 선옥은 참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같았으면 고개 숙이고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학벌이 사람을 만드나요? 저는 15년간 흙밭에서 일했습니다. 그게 제 학벌입니다.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좋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10억 내겠소. 6개월간 선옥은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회장, 대구의 섬유업체 사장, 광주의 도자기 장인. 누구든 만났고 누구에게든 설명했어요. 문화유산은 우리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지키는 게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특히 선옥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더 큰 액수를 냈어요. 가정부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단하네. 20억 내겠소. 1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봄, 선옥은 서울 종로구 작은 사무실에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150억. 목표액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이선옥 선생님, 저 정문주입니다. H자동차 회장인데요. 제가 한정숙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강의였죠. 교수님이 당신을 제자로 키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재단에 100억 기부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이사장 하셔야 합니다. 선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0억? 그것도 조건이 자신이 이사장을 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후로도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SK, LG, 롯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 기부자들까지 선옥의 진정성이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2005년 1월 한정숙 문화유산 보존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최종 기금 5천억 원. 선옥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취임식 날 선옥은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그 안에는 과거 선옥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선옥을 믿어준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고졸입니다. 하지만 흙을 사랑했고 유물을 존중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옥은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교수님, 해냈어요. 그날 밤 선옥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서울역 벤치에서 책을 읽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2008년 가을, 재단 설립 3년 차, 선옥은 이사회 정기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을 영입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재단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 전문가들이 필요했죠. 이사장님, 새 이사 후보 명단입니다. 비서 박민준이 서류를 건넸어요. 선옥은 명단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어요. 강진우, 현대건설 부사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3년 전 평창동 저택의 주인. 선옥을 하루 17시간 일시키고 인간 이하로 대하던 바로 그 사람. 강진우 씨. 어떤 분이야? 건설업계에서 인맥이 좋으시고 문화재 관련 사업 경험도 있으시대요. 특히 고건축 복원 쪽에서요. 선옥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단에는 정말 건설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재단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죠. 좋아. 면접 일정 잡아줘. 일주일 후 이사 후보 면접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후보자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마지막이 강진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을 때 선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2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거만해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 명품 시계, 자신만만한 걸음걸이. 강진우는 면접관들에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옥을 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선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진우입니다. 현대건설에서 25년간 일했고 특히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를 그는 유창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경력도 화려했고 계획도 구체적이었어요.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경력도 좋고 인맥도 좋은데요. 저도 찬성입니다. 선옥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승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걸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23년 전에 굴욕이 다시 떠올랐어요. 썩은 김치를 먹었던 날, 월급을 떼었던 날, 쫓겨났던 날. 한 달 후 강진우가 정식 이사로 임명됐습니다. 첫 이사회가 열렸어요. 회의실에 15명의 이사들이 모였죠. 강진우가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고건축 복원 사업 계획.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옥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강진우가 끼어들었어요. 이사장님은 현장 전문가시니까 경영 쪽은 저희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느낌. 23년 전과 똑같은 태도였어요. 선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이사님 계획 좋습니다. 다만 현장 실무자들 의견을 더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에서만 보면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전략은 경영진이 짜야. 전략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강진우가 선옥 옆으로 왔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낯이 익네요. 선옥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억 안 하실 테니까요. 강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습니다. 2010년 11월 재단 창립 5주년 기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호텔 신라 대연회장을 빌렸고 500명의 초대장이 나갔어요. 정재계 인사, 학계 원로, 문화예술인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이사장님, 드레스는 어떤 걸로 준비하실 건가요? 비서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선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드레스? 네, 파티잖아요. 모두 정장이나 드레스 입고 오실 텐데.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충북 제천 발굴 현장에 있었어요. 이사장이 됐어도 선옥은 여전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흙을 만지고 유물을 확인하고 연구자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죠. 민준 씨, 내 사무실 옷장에 뭐 있어? 작업복이요. 현장에서 입으시던. 그거 깨끗이 세탁해 줄래? 박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작업복을요? 파티에 입으실 건 아니시죠? 선옥은 미소 지었어요. 입을 거야. 그게 진짜나니까. 하지만 이사장님, 500명이 오는데 모두 화려하게 입고 올 텐데. 그래서 더 입어야지.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해. 선옥은 옷장에서 15년 전 한정숙 교수와 처음 발굴 나갔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카키색 면바지, 흑빛 재킷, 몇 번을 꿰맨 흔적이 있었고
무릎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 얼룩이 남아 있었어요. 박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래도 행사 목적에 맞는 옷을 입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하겠지. 근데 상관없어. 나는 이 옷으로 여기까지 왔어. 부끄러울 게 없어. 선옥은 작업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수백 개의 발굴 현장을 다녔어요. 땀 흘리고 무릎 꿇고 흙 파던 날들. 그게 선옥의 진짜 모습이었죠. 파티 전날 밤 선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초대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희경, 강진우. 25년 전 평창동 저택의 주인들. 선옥을 가정부로 부리고 인간 이하로 대했던 사람들. 강진우는 이사로 들어온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선옥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최희경은 재단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죠. 선옥은 명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내가 누군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2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었죠. 파티 당일 아침, 선옥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48살의 여자.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25년 전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로 서고 싶어? 선옥은 가방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화장품도 명함도 연설문도 그냥 자신만 있으면 됐습니다. 오후 6시 호텔 신라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죠. 선옥은 작업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에는 발굴 현장에서 묻은 붉은 흙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입구 경비가 선옥을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손님, 여기는 한정숙 문화유산보존재단 창립 파티 맞죠? 네, 맞는데. 초대장 있으세요? 선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초대장은 없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해요. 죄송하지만 초대장 없으시면. 그때 비서 박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경비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사장? 저 작업복 입은 여자가. 선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연회장 입구. 그 문을 열면 500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자. 진짜 나를 보여줄 시간이야. 대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빛을 쏟아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 속으로 선옥이 걸어 들어갔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선옥을 향했죠. 저 사람 누구야? 작업복을 입고 왔네? 경비는 뭐 했어?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파티장 중앙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군가 킥킥거렸습니다. 한 여성은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앞쪽의 신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죠. 그때 누군가 선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희경이었어요. 실례지만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25년 만에 재회. 하지만 최희경은 선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업복 입은 이상한 사람으로만 봤어요. 선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초대받았어요. 초대? 누가요? 이런 파티에 이런 차림으로 오는 건 아니죠. 최희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강진우도 다가왔습니다. 재단 이사로 2년째 일하고 있지만 작업복 차림의 선옥을 몰라봤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대. 작업복 입고. 강진우가 선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 섞인 눈빛이었어요. 저기요, 나가주세요. 여긴 그런 차림으로 오는 데가 아니에요. 최희경이 선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옥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초대받았다고 했지요? 초대? 누가 당신을 초대해요? 청소하러 온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어요. 파티장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구경거리였죠. 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온 거예요? 한정숙 재단 창립 파티라고요. 5천억짜리 재단. 알아요. 선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알면서 왜 이런 차림으로 와요? 다른 손님들한테 실례잖아요. 당신 옷차림이 실례예요, 실례. 최희경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경비 2명을 불렀어요.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경비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옥을 양쪽에서 막아섰죠. 파티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사진 찍어. 나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사해야 해.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선옥을 찍으려 했습니다. 선옥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피하지도 않고. 강진우가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내보내. 파티 시작해야 한다고. 경비가 선옥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신라 호텔 사장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사장님. 김 사장은 선옥의 손을 잡고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소리 지르던 최희경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선옥을 쳐다봤습니다. 최희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진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선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숙 문화유산 보존 재단 이사장 이선옥입니다. 제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1명, 2명, 그리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옥은 중앙 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희경과 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선옥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어요. 작업복 입은 이사장.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무대에 오르기 전 선옥은 최희경과 강진우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최희경 씨, 강진우 씨, 오랜만이에요. 최희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설마? 네, 맞아요.
25년 전 평창동 저택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선옥이에요. 최희경이 비틀거렸습니다. 강진우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옥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안녕하세요. 한정숙 문화유산 보존재단 이사장 이선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온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1985년 22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은 가정부밖에 없었어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3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월급은 45만 원. 시급으로 따지면 900원도 안 됐죠. 썩은 김치를 먹으라는 명령도 받았고 월급을 떼이기도 했어요. 최희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 집 서재에서 책 한 권을 봤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예술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베껴 적었어요. 책을 살 돈도 없었지만 복사비도 아까웠으니까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그 집 주인은 제가 가짜 청자 향로를 지적했다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월급도 주지 않고 쫓아냈죠. 그날 밤 저는 서울역 벤치에서 잤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서 한정숙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제 학벌을 보지 않으셨어요. 제 눈빛을 보셨죠? 흙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제가 네라고 답했을 때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선옥은 작업복 소매를 쓰다듬었어요. 이 옷을 입고 15년간 발굴 현장을 다녔습니다. 여름엔 40도, 겨울엔 영하 20도. 허리 아프고 손에 물집 잡히고 무릎이 까져도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60억을 주셨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재단을 만들라고요. 저는 기금이 100억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학벌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심뿐이었죠. 선옥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학력이 부족하다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20년 가까이 한 교수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제 진심과 경험과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처음 목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5천억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해 주신 그 돈으로 우리는 300명의 연구자를 키워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중 절반은 저처럼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두 실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길게. 오늘 제가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선옥은 최희경과 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에요. 재산도 아니죠. 진짜 품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있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졌어요.
최희경은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들을 향한 수백 개의 시선이 차가웠죠. 선옥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희경 앞에 섰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최희경이 떨리는 손으로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옥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어요. 흙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을 피우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에 파티 사진이 실렸습니다. 작업복 입은 선옥의 모습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기사는 선옥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어요. 가정부 출신에서 5천억 재단 이사장까지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게 진짜 성공이다. 눈물 났어요.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진짜 품격.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선옥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일주일 후 재단 사무실로 편지가 수백 통 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꿈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의 편지였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선옥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한 달 후 재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이선옥 프로젝트. 학벌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자 양성 과정이었어요. 첫 모집에 1,00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선옥은 직접 면접을 봤어요.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보며 물었죠.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한 50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처럼 저도 이 일을 사랑해요.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입니다. 그날 밤 선옥은 옛날 가마터에서 한정숙 교수님과 함께 작업하던 시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교수님 보이세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 오래 공부하지 못했으나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상이 더 널리 퍼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도 기쁘시죠? 사진 속 한정숙 교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이웃과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느낌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